자, 여러분. 오늘 해설에서는 정말 거대한 역사적 퍼즐 조각을 하나 맞춰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 프랑스인들, 그리고 독일인들 모두가 이 사람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조상이다 라고 굳게 믿고 있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이 있거든요. 도대체 그가 남긴 유산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길래 천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이 두 나라가 서로 자기네 뿌리라고 주장하는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주인공, 카를 대제, 즉 샤를 마뉴와 그가 정복했던 작센족의 얽히고 설킨 이야기를 통해 지금 우리가 아는 유럽의 뼈대가 도대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이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유럽의 아버지. 와, 정말 엄청난 타이틀 아닙니까? 사실 이건 훗날 역사가들이 멋지게 꾸며낸 말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카를 대제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그를 직접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니, 당대에 이미 하나의 대륙을 대표하는 아버지로 불렀다니 진짜 상상 초월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 어떻게 했길래 이런 압도적인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핵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섹션, 유럽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어떻게 대륙의 근본적인 토대를 다졌는지 바로 확인해보죠. 자, 이 두 지도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왼쪽을 보시면 8세기 카를 대제의 제국 국경선이 보이실 텐데요. 북해에서 중부 이탈리아까지, 그리고 헝가리에서 스페인까지 쫙 뻗어 있죠. 그런데 오른쪽으로 한번 보세요. 무려 12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뒤인 20세기에 만들어진 유럽 6개국 공동체의 지도입니다. 이 두 개를 겹쳐보면 어떤가요? 외곽선이 진짜 거짓말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카를 대제가 스케치해놓은 그 고대의 지도가 현대 유럽 연합의 초기 핵심 형태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국가들을 한번 쭉 훑어볼게요. 벨기에,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우리가 매일 국제뉴스에서 보는 현대 지정학의 진짜 핵심 국가들이잖아요. 상상해보세요. 1200년 전 어떤 프랑크족 통치자가 그려놓은 영토의 밑그림이 어떻게 20세기 유럽 통합의 완벽한 청사진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 때문에 우리가 이 오래된 역사를 그냥 낡은 옛날 이야기 취급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섹션, 하나의 신앙, 하나의 제국입니다. 이 거대한 영토를 어떻게 하나로 묶었는지 볼까요? 솔직히 말해서 아무리 땅덩어리가 넓어도 그걸 꽉 잡아줄 강력한 접착제가 없으면 모래성처럼 한순간에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카를 대제의 진짜 천재성이 나옵니다. 그는 그냥 흔한 프랑크족의 지배자로 남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제국 전체의 뼈대가 되는 질서를 세우고 모두가 아, 우리는 하나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문화적 정체성의 닻을 깊게 내리려고 했죠. 그걸 위해 그가 꺼내든 가장 강력한 카드가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로마 기독교였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땅이라면 오직 하나의 신앙만이 모든 사람을 끈끈하게 하나로 결속시킬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겁니다. 이런 소름 돋는 통합 전략은 기원 후 800년, 그것도 딱 크리스마스 날에 로마에서 절대적인 클라이막스를 찍습니다. 전 유럽 기독교 세계를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교황의 손을 거쳐 황제의 관을 머리에 쓰게 된 건데요. 이건 단순하게 나 권력 세다 하고 자랑하는 이벤트가 아니었어요. 유럽 역사의 물줄기 자체를 통째로 바꿔버린 엄청난 전환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대관식이 진짜 의미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념 하나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이저 윌드, 번역하자면 황제의 위엄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이미 멸망해버린 옛 로마 제국의 그 고귀한 이념, 그리고 황제라는 정통성이 공식적으로 프랑크족 지배 가문한테 넘어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훗날 동프랑크의 왕들, 그리고 이어진 독일의 왕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주장할 때 우리가 바로 그 로마 제국의 진짜 후계자야 라고 내세울 수 있는 정당성이 바로 이때, 이 순간에 완벽하게 확립됐기 때문이죠. 세 번째 섹션, 피비린내 나는 작센 전쟁입니다. 이제 완벽해 보이던 그 통합 이면에 꽤나 어두운 현실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 30을 잠시만 조용히 바라봐 주시겠어요?
네. 완벽하게 통합된 기독교 유럽이라는 그 반짝이는 포장지 뒤에는 사실 아주 잔혹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 30이라는 숫자는요, 카를 대제가 작센족을 굴복시키기 위해 벌였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기간입니다. 무려 30년이에요. 한 세대가 통째로 넘어가는 그 길고 긴 세월 동안 중앙 유럽에서는 그야말로 끔찍한 사륙과 정복 전쟁이 단 한 번도 끊이지 않았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단계별로 짚어보죠. 칼대제는 당시 이교도였던 작센족을 자기 제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진짜 무자비한 방법을 씁니다. 첫째로 피 튀기는 군사적 탄압을 가했고요. 둘째로는 칼을 목에 들이밀고 강제로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한마디로 믿을래 아니면 죽을래 이거였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아주 재밌는 결과가 하나 톡 튀어나옵니다. 작센족이 어쩌지 제국으로 편입되면서 원래 서쪽에 쏠려있던 제국의 지정학적 무게중심이 자연스럽게 스르륵 동쪽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번째 섹션, 예기치 않은 후계자들입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역사의 진짜 묘미를 느낄 수 있는데요. 보세요. 748년쯤 카를 대제가 태어나고 800년에 대관식을 하면서 제국의 권력이 말 그대로 하늘을 찌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얼마나 갔을까요? 겨우 한 세기 정도입니다. 불과 100여 년 만에 그 거대했던 제국이 서프랑크랑 동프랑크로 쫙 갈라지고 말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10세기가 되니까 이 갈라진 제국의 동쪽 영토에서 완전히 새로운 권력자가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바로 오토 대제였죠. 자, 이 두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과거에는 카를 대제의 시퍼런 칼날 아래 무참하게 짓밟히고 핏빛 눈물을 흘려야 했던 정복당한 이교도 작센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국이 쪼개진 후 그 위대한 카를 대제의 발자취를 이어받아서 제국을 통치할 거대한 권력과 의지를 거머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다름 아닌 카를 대제의 가장 지독했던 원수, 바로 그 작센족의 직계 후손들이었습니다. 와, 정말 이건 역사가 만들어낸 최고의 반전 스릴러 아닙니까? 이 반전의 주인공이 바로 아까 잠깐 언급했던 오토 대제입니다. 그는 다름 아닌 작센 출신이었는데 독일 부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동프랑크의 왕으로 선출되고 결국엔 그토록 염원하던 황제의 관까지 차지해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카르 대제가 시작했던 그 고귀한 황제의 위엄을 결국 자기가 무자비하게 짓밟았던 작센족의 핏줄이 고스란히 뺏어온 격이 된 거죠. 오토 대제는 이 권력을 바탕으로 훗날 로마 독일 제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적 전통에 단단한 반석을 다지게 됩니다. 무력으로 억지로 묶어놨던 동쪽의 변방이 나중에는 제국의 심장이자 수호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맴돌 만한 질문을 하나 툭 던져놓고 싶네요. 가장 처참하게 정복당했던 자들이 훗날 무너져가는 그 제국의 전통을 짊어지는 최고의 수호자가 되는 일. 이런 기막힌 반전이 역사 속에서 과연 얼마나 자주 일어날까요? 카를 대제는 날카로운 칼과 신앙으로 지금 유럽의 뼈대를 세웠지만 결국 그 유산을 완성하고 끝까지 지켜낸 건 그가 가장 잔혹하게 짓밟았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이 짜릿한 아이러니 정말 곱씹을수록 매력적이지 않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놀랍고도 오묘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자극했기를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